이번 주말엔 애들이랑 나랑 가까운 데라도 다녀올까. 바람 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아들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아, 엄마, 이번 주는 안 돼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다음에 봐요. 그 말을 끝으로 다시는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다음에라는 말은 늘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고요. 어머님, 이번엔 반찬 조금만 해주세요. 애들이 잘 안 먹고 남기니까 아깝기도 하고요. 어머님, 이불은 그냥 저희가 알아서 세탁소에 맡길게요. 어머님이 자꾸 빨래를 하시니까 옷이 줄어들잖아요. 늘 감사하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귀찮고 방해되는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밥을 해도 싱겁다 짜다, 청소를 해도 먼지가 남았다. 심지어 제가 집 안에서 TV를 크게 틀어도 어머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들 깨겠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이 집 사실 어머님이 사신 거라고 해도 지금은 저희 거잖아요. 저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잠깐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죠. 그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집을 증여해준 어머니에게 도리어 짜증을 내고 무시하는 아들과 며느리인데요.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했다가 큰 후회를 하셨다는 최혜식님의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간 넘긴 최혜심이라고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자식만 바라보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을 겪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 삶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씁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보다 체격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던 사람이었는데 뇌출혈로 쓰러지던 날 저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았고요. 하지만 남편과 평생을 일구며 함께 지켜낸 집과 땅, 그리고 예금 통장이 제 곁에 남았기에 덜 불안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둘이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이라 예금 통장 잔고도 제법 있었습니다. 남들 말로는 노후 걱정 없다고들 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런 걸로 뿌듯해한 적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그게 참 큰 힘이 되더군요. 남편이 떠난 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찬장을 열고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일상.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이렇게도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사는 이 집은요, 남편이 막노동을 하며 모은 돈으로 어렵사리 지은 집입니다. 그 옆에 붙은 밭도 그 옆에 딸린 작은 토지도 다 우리 두 사람이 땀 흘려 일구어낸 결과물이에요. 처음엔 이런 걸 남의 눈에 띄게 말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엔 이 정도라도 있으면 큰 재산이라더군요. 친구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들 내외한테 이거 넘기면 진짜 효자가 될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웃음이 나오다가도 그럴까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외로움이 점점 더 커졌거든요. 사는데 부족함은 없어요. 끼니 걱정도 없고 병원 다닐 돈도 모아놨고 가끔 친구들이랑 노인복지회관에서 수다도 떨고요. 근데 이게 다 형식적인 안녕이지 정서적으로 늘 허기졌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키웠는데 딸아이는 결혼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선 명절이나 어쩌다 한 번 연락이나 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인지 큰 기대도 안 해요. 하지만 아들 녀석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어. 가끔씩 손주들이라도 얼굴 비추면 그날 하루는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는 종종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들은 잘 크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전화기를 들고 우리 손주들 잘 지내지 하고 묻는 그 몇 마디가 하루의 위안이 되곤 했죠. 아이들도 할머니 집을 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집 놀러 가자 하고 며느리 손을 끌며 졸라댄다는 말을 들을 땐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곤 했죠. 그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질 때면 고생 끝에 얻은 보람이 이런 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어찌나 살갑고 친절한지 처음엔 이렇게 좋은 애가 진짜 내 며느리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명절 때마다 미리 연락 와서 필요한 거 있으시냐고 묻고 김치라도 담글라치면 도와준다며 와서 마늘 다지고 손주들 먹일 간식까지 싸들고 오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손주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애들이 할머니 하도 찾는 바람에요. 며느리는 유난히 부지런했습니다. 가끔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며 어머님,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고 물어올 때면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면 내가 뭔가를 해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얘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는구나 하는 감동도 있었고요. 처음엔 그냥 손주들이 좋아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얘들이 이렇게 자주 오는 이유가 혹시 나한테 뭔가 기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기대를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반찬을 만들고 더 먼저 손주 장난감을 꺼내놨던 날도 있었어요. 사랑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고 있다는 걸 잊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다 문득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가진 이 재산, 죽기 전에 애들한테 미리 넘기면 어떨까 하고요. 요즘 주변 친구들 보니까 대부분 자식들한테 재산 넘겨준 후 마음 고생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동네 김씨 아주머니도 며느리에게 아파트 한 채 줬다가 1년 만에 쫓겨났다고 했고, 박씨 할머니도 재산 넘긴 다음부터 자식들이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저만큼은 우리 아들은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죠. 아들네 부부가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더 재산을 넘겨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들리는 말로는 전세 만기가 다가왔고 아들은 친구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 생각만큼 풀리지 않아 투자금 마련도 버거운 상황이라 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가진 걸 조금 나눠주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다 물려줄 건데 그냥 지금 미리 해주면 애들도 더 자주 찾아오고 그동안 고생한 보람도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내 생전에 아들이 이 재산 덕에 편해지고 손주들 교육도 잘 시켜서 잘 사는 걸 보면 나도 눈 감을 때 덜 아쉬울 것 같았거든요.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갔을 때였어요. 이런저런 서류 떼러 갔다가 직원이 슬쩍 그러더군요. 요즘 상속세 무서워서요. 어르신들 다들 생전에 증여 많이 하세요. 나중에 남겨두시면 애들한테도 세금 폭탄 맞아요.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새 이불 뒤집어 쓰고 생각하고 아침 먹다가도
생각하고 텔레비전 보다가도 멍하니 있다가 남편 영정사진 앞에 대고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이거 잘하는 짓일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밥은 잘 먹냐? 손주들은 잘 크냐? 그런 안부부터 시작해서 말꼬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집도 땅도 다 니들 줄 거긴 한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한테 미리 넘겨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 말 끝나자마자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더군요. 엄마, 그게 정말이야? 그럼 우리 당장 가서 이야기 좀 해보자. 그렇게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저희는 그 집과 땅, 일부 예금까지 포함한 증여,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아들 명의로 넘어가고 저는 증여자로 서명했죠. 다만 저는 생활비 정도는 써야 하니까 작게 남겨놓은 비상금 통장 하나는 제 이름 그대로 놔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며느리가 직접 끓여준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우리 진짜 숨통 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잘한 일이야. 내 생애 가장 잘한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집 안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며느리는 매일 저녁마다 퇴근하자마자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반찬도 곱게 담고 상에 놓인 수저 하나까지 반듯하게 정리해 주더군요. 손주들도 더 자주 왔고요.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랑 자고 싶어요. 그 말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던지요. 저녁 밥상 앞에서 아들이 제게 귓속말로 그러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 리모델링 좀 해요. 엄마 편하실 수 있게 손잡이도 달고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바꾸고 엄마 뜻에 따라 할 테니까 걱정 말고요. 정말 효자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죠. 우리 애들은 증여해 줬더니 더 잘해.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너는 복이 많은가 보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땐 그렇게 믿었고요. 그런데요. 그 따뜻함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처음엔 너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전처럼 연락이 없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벌써 며느리가 장 보러 가자고 전화를 했을 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얘야, 명절장은 언제 보러 갈 거니? 나 혼자 다 하려니 조금 벅찰 것 같아서. 그랬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어머님, 저희 이번 명절에는 저희 집 먼저 들르기로 했어요. 어머님 댁엔 마지막 날쯤에 갈게요. 장은요, 그냥 대충 뭐 배달음식 시켜 먹거나 사다 드릴까요? 처음엔 무심한 말투가 낯설었지만 다 바쁘니까 그렇겠지 싶어 넘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명절 하루 전날에도 연락이 없고 그날 밤까지도 오지 않더군요. 결국 혼자 나가서 장 보고 전 부치고 탕 끓이고 다 했습니다. 심지어 그해 여름방학엔 손주들이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방학만 되면 며느리가 아이들 데리고 와선 어머님, 애들이 할머니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했었는데 이번엔 단 한 번도 그런 연락이 없었죠. 그게 참 서운했어요. 그리고 명절 당일 저녁 뒤늦게 도착한 아들 내외는 문을 열자마자 손주들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와, 엄마, 음식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다. 우리 어머니 아직 정정하시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던지요. 정정하다는 게 아직 할 만큼 하신다는 의미인지
이 정도는 계속 감당하시라는 뜻인지 헷갈렸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발을 뻗더니 이러더군요. 어머님, 설거지는 이따가 좀 도와드릴게요. 드라마 한 편만 보고요. 그 드라마가 끝나고 또 다른 예능이 시작됐고 결국 설거지는 제 몫이었어요. 밤늦게 혼자 조용히 싱크대 앞에 서서 물에 부른 그릇을 씻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다음 날 손주 생일이어서 깜짝 선물을 들고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는 일인데 예고 없이 가봤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소곤소곤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노크도 안 하고 문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그냥 이사하자니까. 어머님한텐 나중에 말하고. 리모델링이니 뭐니 다 말뿐이고 여긴 답 없어. 그래도 우리 집인데 말은 해야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우리 집 일하잖아. 이미 명에 다 바뀌었는데 뭐 어쩌겠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현관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콱 내려앉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도 모르게 조용히 문을 닫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 소리와 함께요. 집에 돌아와 방에 앉아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도 밥을 먹어도 TV를 켜도 귀에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이미 명의가 바뀌었는데 뭐 어쩌겠어.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질 않았어요. 며칠 뒤엔 집에 반찬을 조금 더 해두었다며 저녁이나 먹고 가라 전화를 했는데 며느리는 오늘은 애들이 학원 끝나면 늦어서요. 다음에 갈게요 하며 끊더군요. 다음에는 늘 오지 않았고요. 이상하리만치 그날부터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시간엔 집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 붙이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눈치였고 아들도 뭔가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점점 제가 집 안에서 불청객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공기는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주말엔 애들이랑 나랑 가까운 데라도 다녀올까? 바람 쐬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아들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아, 엄마, 이번 주는 안 돼요.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다음에 봐요. 그 말을 끝으로 다시는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다음에라는 말은 늘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었고요. 어머님, 이번엔 반찬 조금만 해주세요. 애들이 잘 안 먹고 남기니까 아깝기도 하고요. 어머님, 이불은 그냥 저희가 알아서 세탁소에 맡길게요. 어머님이 자꾸 빨래를 하시니까 옷이 줄어들잖아요. 늘 감사하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귀찮고 방해되는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밥을 해도 싱겁다 짜다, 청소를 해도 먼지가 남았다. 심지어 제가 집 안에서 TV를 크게 틀어도 어머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들 깨겠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이 집 사실 어머님이 사신 거라고 해도 지금은 저희 거잖아요. 저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잠깐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죠. 그게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나 정말 잘한 걸까 물었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확신하던 것도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는 거더군요. 이후 며느리는 점점 집안 구석구석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 제 공간까지 넘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장롱 속 옷도 이런 건 안 입으시죠 하며 버리려 하고 부엌 찬장도 여기 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며 제 손에서
하나둘씩 뺏어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돈을 인출하려고 작게 남겨둔 통장을 며느리가 슬쩍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혹시 비상금이에요? 저희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 통장은 그냥 저희 계좌로 옮겨서 같이 관리하는 게 어때요? 생활비도 우리가 알아서 챙겨드릴 테니까요. 제가 말없이 고개를 저으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쓰실 건데요, 엄마? 어차피 크게 필요하신 것도 없잖아요. 며칠 뒤 몸이 좋지 않아 아들에게 병원 진료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어요. 혹시 이번 병원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사치 좀 그만하세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병원도 조금 줄이셔야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처음 알던 그 며느리가 아니구나. 사랑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계획 속에 다가온 사람이었구나. 며느리는 손주들조차 제 품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네 집에 가면 왜 늘 반찬이 똑같아? 할머니 집은 심심해. 엄마가 안 가도 된대. 그렇게 한마디씩 아이들 입을 빌려 제 존재를 점점 무디게 만들어 갔습니다.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 앞에서 손주 손을 잡았더니 손주가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랑 너무 다니지 말랬어요. 그 말에 저는 멍하니 웃었습니다. 정말 웃겼어요. 할머니랑 너무 다니지 말라니. 자식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나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즈음엔 동네 복지관 친구에게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깃집에서 지난주에 너희 손주 돌잔치 했다며? 너는 왜 안 왔어? 며느리 친정 식구들까지 다 모였다던데. 그 얘기를 듣고도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제가 둘째 손주 돌이라 연락했을 때 아들은 바쁘다며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며느리가 자기 엄마랑 제주도로 여행 간다는 얘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죠. 나는 이제 이 가족의 바깥 사람이 되었구나. 그 해 제 생일엔 누구 하나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모두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흔한 문자 하나 없더군요. 그날만큼은 이 집에서 내가 지워진 사람 같았어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제가 병원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게 올라서 쓰러질 뻔했고 팔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급하게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 나 좀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지금 좀 많이 어지럽고 손이. 하지만 돌아온 말은 참 간단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저 바빠요. 가까운 병원인데 그냥 택시 타고 가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동네 옆집 동생의 부축을 받아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모든 것을 뒤바꿀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내 집이 이미 매물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저를 병원까지 부축해준 동네 옆집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짜 요즘 얼굴이 왜 이래? 어디가 안 좋아? 잘 모르겠어. 아까 갑자기 숨이 막히고 손이 저려와서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며 택시 타고 가래. 제 말을 들은 동생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조용히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대기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 숨이 조금 고르게 돌아왔을 무렵이었어요. 동생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근데 형님 집 진짜 팔리는 거야?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멍하게 되묻기만 했습니다. 뭐가 팔려? 아니, 며칠 전에 부동산 하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야. 내 옆집 형님네 집도 이번에 나온 매물 중 하나라고. 역세권 개발 소식 나오고 나서부터 근처 주택들 죄다 정리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설마 형님네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옆집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불안감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며느리가 요즘 따라 유독 집 리모델링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던 말. 아들이 자꾸 내 통장을 슬쩍슬쩍 훔쳐보던 시선. 손주들이 점점 안 보이던 이유. 밥상에 앉아도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던 그 태도까지. 다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조심스레 옆집 동생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야? 우리 집이 매물로 올라갔다는 게 진짜야? 옆집 동생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이 왜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 근데 말이야, 형님 혹시 집을 자식한테 미리 넘겼어?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옆집 동생은 잠시 입을 다물더니 한참 만에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왜 그걸 묻냐면 말이지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남편 없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집이랑 예금 전부 넘겼다가 쫓겨났어. 아주 문자 그대로. 그때도 부동산 매물에 자기 집이 올라가 있는 걸 알고 뒤늦게 깨달았지. 자식이라도 돈 앞에선 모르는 사람들이 돼. 그 말을 들으며 제 귓가엔 그날 며느리가 했던 말이 다시 맴돌았습니다. 이 집 지금은 우리 거잖아요. 저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땐 그저 불쾌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그 말이 하나도 농담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속내를 슬쩍 드러낸 고백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 혹시 너희가 내놓은 거니? 아들은 침묵 끝에 툭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알아만 본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저 없는 삶을 그리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끔 연기를 했을 뿐. 아니, 어쩌면 눈치를 챘는데도 제가 애써 모른 척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 받았던 작은 이상함들을 내가 예민한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겼던 게 다 미련이었고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날 병원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 내 집으로 가는 건 맞나? 집에 도착해 조용히 대문을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익숙한 현관, 낡은 벽지, 손때 묻은 장롱.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것도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땀 흘려 지킨 집이 지금은 내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내 허락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 팔기 위한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우리 그렇게 힘들게 모은 집이 우리 아들 손에 팔려나가게 생겼어. 대답 없는 사진을 보며 저는 자꾸만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더럽고 후회스러웠어요. 이러려고 그 많은 시간을 참고 살았나 싶었고요. 그러다 문득 거실 구석에 놓인 책상 서랍 속에 넣어뒀던 공증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공증인 앞에서 분명히 서명하고 도장 찍었던 종이. 거기에는 명확히 증여라는 두 글자가 박혀 있었어요. 저는 증여자였고 아들은 수증자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펼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이걸
없던 일로 돌릴 수 있을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던 건 이제는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한 번 준 거 다시 찾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 저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고 마음도 여전히 뒤숭숭했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이 집도 제 삶도 송두리째 뺏기겠다는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찾아간 작은 변호사 사무실 안 젊은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해를 끼쳤다거나 증여자의 생활이 힘들어졌을 경우 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증여자의 궁핍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걸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단순히 기분 나쁘고 섭섭했다고 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선 그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놓쳐선 안 된다는 걸요. 이제부턴 감정 말고 기록과 증거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여 취소를 위한 싸움을요.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나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있는 또 다른 어머니들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저는 그 첫걸음을 아주 단단히 내디뎠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그간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정리해봤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와 나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주던 모습부터 손주들이 내 무릎에 앉아 놀던 그 따뜻했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고 믿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부터 10까지 계산이 섞여 있었던 건 아닐까 싶더군요. 며칠을 그렇게 조용히 지냈습니다. 속으로는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며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척 예전처럼 밥상 차리고 마당을 쓸고 하루는 일부러 부엌에 있는 냄비 뚜껑을 3개 떨어뜨려 봤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부엌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도 변했더군요. 집안 어귀를 지나가면서도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들의 뒷모습은 낯설고 서늘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무심한 태도, 그게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작은 연극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 전 확실한 증거 하나쯤은 손에 쥐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저녁 밥상 앞에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약값이 좀 많이 드네. 너한테 매달 손 벌리는 것도 미안하고 혹시 통장에 있는 돈 좀 찾을 수 있을까? 제 말에 아들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통장이요? 저희가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쓰려고 남겨둔 돈이니까. 내 허락 없이 쓰지는 않았겠지. 그때 며느리가 젓가락을 툭 놓으며 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허락 없이 돈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족끼리인데요. 그리고 솔직히 그 통장에 남은 돈 얼마 된다고. 그거 하나에 목매세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알고 있었냐는 기색도 미안하다는 감정도 없었어요. 오히려 왜 이제야 묻냐는 당당함 같은 게 느껴졌죠.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통장은 내가 비상금으로 남긴 거야. 그건 말 안 했지만 너희가 손댈 줄은 몰랐지.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더니 드디어 진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도 참 그렇게 재산 다 넘기셨으면 그냥 조용히 편히 사시면 되지 않아요? 자꾸 이러시면요. 저희도 부담돼요. 그 말,
그 뉘앙스, 그 눈빛. 그것이 제가 듣고자 했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저와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죠. 그게 더 참담했습니다. 아들 입에서 엄마 미안해 한마디만 나왔어도 저는 그날을 잊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집 제가 리모델링 하자고 한 건 어머님 모시려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요. 정리해야 할 것도 생기겠죠. 정리. 며느리가 입에 담은 그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냉장고에서 울리는 소음 하나하나가 허전하게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는 아무 연락도 없이 다시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은 우리 얘기 좀 하자며 들어섰고 며느리는 다짜고짜 방 안에 있던 상자를 열며 물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샀던 거잖아요. 가져갈게요, 어머님. 그 태도는 협의가 아닌 약탈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에 말렸지만 며느리는 제 손을 밀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신체적 위협을 느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금방 출동했고 그제야 아들 부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조금 더 분명한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통장에서 제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한 것도 확실히 알고요. 그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쳤다는 사유로요. 둘째, 우선 가처분 신청을 걸어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을 누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싸워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며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다이어리에 며느리와 아들이 했던 말들 날짜와 함께 차곡차곡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유일한 우군, 바로 옆집 동생에게도 조심스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라도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해줬던 말, 경찰서나 법원에서 말씀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죠. 옆집 동생은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어요. 형님, 내가 도와줄게. 나는 그날 분명히 들었고 본 것도 있어. 그런 짓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식이고 뭐고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고 긴 싸움이 될 것도 알았지만 적어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섰다는 사실이 조금은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며칠을 꼬박 앓았습니다. 병원에서 진통제며 수액이며 꽤 큰 치료를 받고 나왔지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부서져 있었던 탓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내 집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조여오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제는 진짜 이 집에서 내 자리를 뺏으려 드는구나. 하지만 가만히 앓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 일부러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엔 작정하고 꺼낸 이야기였죠. 얘야, 나 좀 많이 아팠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다녀왔어. 집에 좀 와봐라. 얼굴도 못 본 지 꽤 됐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이라도 하는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무심한 척 할 건지를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빈 종이백 하나만 들고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쓰러졌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그 말은 말뿐이었습니다. 눈동자는 떨림 하나 없었고 발걸음도 바빴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향해 물 한 잔 따르더니 말했죠. 어머님, 요즘처럼 날씨 오락가락할 때는 조심하셔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그 순간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희 이 집 팔 생각이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며느리는 물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어요. 그게,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벌써 부동산에 내놨다며.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 우리 집 매물로 올라와 있다고. 맞니? 그제야 아들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얼버무렸지만 제 눈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게요. 그냥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다 엄마를 위해서예요. 이제 엄마 연세에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오히려 위험하니까 그렇죠. 이 집 정리해서 작고 따뜻한 데로 이사하시면 우리도 안심이고 엄마도 더 편해지고. 그 말은 더 이상 엄마는 집에 없어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재산 다시 내놔라. 정적이 다시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말을 꺼냈고 며느리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증여하신 거잖아요. 공증까지 받으셨고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건데 그걸 다시 달라시면. 그럼 줘야지. 내가 너희 불쌍하다고 효도하는 줄 알고 해준 건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잖아. 이건 배신이야. 그 순간 며느리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컵을 바닥에 내려치더니 소리쳤습니다. 그럼 돈 다 써서 넘겨놓고 이제 와서 다시 내놓으라고요? 어머님,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불쌍하면 그냥 조용히 살다 가셔야죠. 뭐 더 바라는 게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토록 살갑게 굴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그제서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며느리를 말리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히 시선을 피하거나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도 끄덕이기만 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더는 기대할 것도 기댈 곳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너희는 그렇게 나오겠지. 그래도 나는 이대로는 못 넘긴다. 법이든 뭐든 알아볼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마음 아팠던 건 제 아들 모습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날카로운 말을 해도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앉아있는 모습은 차라리 무관심보다 더 깊은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엔 제가 뭐라 해도 엄마 알았어요 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 눈을 피하는 것도 서툴지 않더군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앞이 빙글 돌았지만 그 말만은 분명히 해야 했어요. 난 그냥 엄마로 살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든 거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했습니다. 증여, 당시 사기 및 기만 가능성, 노인 학대 정황, 그리고 신체적 위협 우려까지. 담당 경찰관은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가정사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 같네요. 어르신, 증여 당시 동기나 상황이 잘 정리된 문서나 녹취 같은 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문서 복사본도, 제가 병원에서
기록해 둔 진료 내역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죠. 그리고 남겨둔 통장 거래 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실 확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여 취소는 민사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니 법률 상담도 같이 받아보시죠. 그날 밤 저는 경찰서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속은 이상하리만치 후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입으로 제 권리를 말했던 날이었으니까요. 벤치에서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이 막 들어선 하늘은 어느새 투명하게 맑았고 바람은 살결에 서늘하게 닿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속은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게 이토록 후련한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법률 상담을 받으러 구청에서 무료 운영하는 노인 권익 법률 지원 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라면 증여자 공공 조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증여자, 곤궁이요? 네, 증여를 한 이후 증여자가 생활이 곤란하게 되었거나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중대한 배신을 했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처럼 경제적 기반을 자식에게 모두 넘긴 상태에서 방치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걸 근거로 재산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마치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저는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사건을 맡기고 바로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발송된 증여 취소 소송 및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서류. 한 달도 안 되어 답변서가 도착했고 정식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날 법정 앞에서 마주한 아들은 한때 제가 품에 안고 키웠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짙은 화장까지 하고 와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법정에 들어섰죠. 하지만 저는 겁나지 않았습니다. 벌벌 떨고 있을 줄 알았던 제 몸은 오히려 곧게 펴져 있었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단 한순간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원고 측, 증여,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라고 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목까지 담아준 겁니다. 내가 없는 뒤에도 내 손주들이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싶어서 그 마음 하나로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 저를 돌보기는커녕 그 재산을 이용해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며느리는 손끝을 조물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CCTV 캡처 자료, 아들 내외가 제게 했던 막말을 녹취한 음성, 병원 기록, 경찰 조사서까지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제 방 한쪽에 남겨두었던 일기장도 증거 자료로 첨부됐습니다. 그 속엔 제가 겪은 매 순간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재판은 그렇게 끝났고 판사는 중재를 권고했습니다. 양측이 대화로 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이시잖아요. 가족. 그 단어 하나에 제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 순간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하더군요. 줄 땐 언제고 지금 와서 도로 달라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울 뿐이에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저는 병원을 다니며 재활도 병행해야 했고
정신적으로 지칠 법한 상황이 반복됐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 밖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증여 취소 소송 중이세요? 저도요. 저도 딸이 제 아파트 명의로 바꾸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도 비슷해요. 아들이 집 넘겨달라고 초르길래 줬더니 저더러 요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법정 대기실에서 만난 또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 놀랍도록 비슷한 사연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 들어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린 사랑해서 준 건데 그걸 배신한 건 그쪽이잖아요. 한 어르신이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받아간 거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됐고 서로가 보낸 서류며 답변서를 복사해서 같이 보기도 했어요. 서로의 상황을 들으며 마음속 응어리를 나누다 보니 혼자라는 외로움이 조금씩 덜해졌습니다. 사실 한동안은 이 싸움이 미웠습니다. 아들과의 추억조차 모두 지워질까 두려웠거든요. 어릴 적 아들이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엄마 냄새가 제일 좋아라고 하던 그 말, 초등학교 졸업식 때 제 손을 꼭 잡고 찍었던 사진 한 장, 그 모든 기억들이 싸움 속에서 사라질까 두려워서요. 결국 제가 지켜야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제 존엄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탐욕 앞에서 제 삶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재판은 2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중대한 배신 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증여 취소 청구 일부를 인용한다. 집과 토지에 대한 증여는 취소되었고 예금 중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의를 원상복구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저는 마침내 제 이름이 찍힌 등기 서류를 다시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다시 돌아온 기분이라고. 저는 회복한 재산 일부로 근처에 있는 작은 임대주택을 구했습니다. 방 2칸에 햇살 잘 드는 작은 마당이 딸린 집이었고 그곳에서 처음 본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지내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혼자 마시는 커피도 누군가와 나누는 반찬 한 그릇도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지켜낸 것도 있었기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법정 다툼이 끝난 후 저는 그 집을 처분하고 작지만 따뜻한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 집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날 현관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집아, 미안하다. 끝까지 못 지켜줘서. 하지만 내가 날 지켜줬어. 고마워. 그 말이 끝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 집에 얽힌 억울함과 아픔, 배신과 상처까지 모두 뒤에 두고 나오는 기분이었죠. 지금 저는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요가도 하고, 틈틈이 옆집 할머니들과 텃밭도 일구고요. 혼자인 시간이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 나이 먹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여전히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저를 도와줬던 세입자 청년은 지금도 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장 보셨어요? 밖에 바람 좀 쐬고 오시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이런 말을 해주는 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어느 날은 저를 위해 휴대폰으로 사진첩을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옥상 텃밭에서 처음 수확한 토마토, 집에서 직접 담근 장아찌, 병원에서 재활 후 혼자 첫걸음 내디뎠던 영상까지. 이제는 그 모든 사진이 저를 웃게 하는 새로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의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로 다 자란 손주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저를 알아봤는지 눈을 피하지 않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저 이혼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놓아버린 감정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로 용서할 수 없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요즘 저는 자주 편지를 씁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혼잣말 같은 글이에요. 하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하나는 남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오늘도 책상 위에 앉아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말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때의 너는 아마도 너무 약했던 거겠지. 나를 밀어낸 건 너의 선택이지만 나는 그걸 끝으로 너를 놓기로 했다. 그래도 언젠가 너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남편에게,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버틸 수 있을까 무서웠지만 결국엔 이렇게 나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어요. 당신이 지켜준 집은 결국 떠났지만 그걸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당신이 참 고마워요. 지금처럼 하늘에서 나를 계속 지켜봐줘요. 나 남은 생 잘 살아볼게요. 이제는 미련도 없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쓰고 싶어요. 그 어떤 사람도 물건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이 이야기를 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의 삶을 지키는 힘입니다. 사랑이 다가올 때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심을 꼭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마세요. 끝까지 얘기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함께 울고 웃는 기억을 나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재산이 아닌 마음, 피가 아닌 믿음, 그게 진짜 가족이더군요.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평안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